권성동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재명 망언지 그리고 이제 부제로 이재명의 138가지의 그림자에서 이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재명 망언집 초판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내용은 좀 보셨어요? 어떻게 봤는데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의외의 반응을 접했어요. 어떤? 민주당 쪽 분들이 너무 좋아요. 좋아하는 정도가 이재명 대표의 명언을 그냥 뭐 고마워 이게 아니라 진짜 아니고 진짜로 좋아해요? 이렇게 많은 명언을 남겼구나. 우리도 이재명 못 대표가. 챙기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야 이 분위기예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지? 쭉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네, 시간대별로 쫙. 이게 최근 발언이 아니라 2014년 11년 전 발언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요. 보면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그 정치인이 11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런 분위기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발언 하나하나마다 왜 망언인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언만 딱 부각되게 해놓으니까 보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의와 자율의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시대의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좋은 얘기 아닌가요? 그렇고 보면 발언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이게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설명이 만약에 없어. 우리 당의 보수의 정책은 이런데 주석이 이런 없구나. 기준으로 보면 주석이 없네. 뭐 예를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쵸. 우리의 가치 방향이랑 다르다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야 그래서 공식 논평이 나갔어요. 이재명 명언집을 만들어주신 권성동 원내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기서부터는 저희 생각인데 책자로 좀 만들어주셔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반응이 나올지를 뭐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나요? 못했다고 봐야죠. 아니 약간 그걸 예상을 했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PPF로 만든 디자인도 이재명 망원집인데 이재명만 보이고 망원집은 잘 보이지도 않아. 아니 그 한번 이따가 띄워보세요. 이재명만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생팬이 만든 스크랩북 같아요. 이게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경제, 또 법치, 안보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재명 대표의 어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들 책으로 정리한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그냥 막말인 걸 정리해야지 이게 되는 건데 그러자니 많긴 많아요 솔직히 저희도 알고 있는 거 외우는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변기통에 머리 넣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이건 책으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것들 넣은 거고요. 미풍양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로 이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일 거라 봐요.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아니 잘못한 변기통에 게 머리 넣어라 이런 거는 좀 심하잖아. 기획은 좋은데 너무 좀 무성의하게 기획만 하고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냥 디자인만 이쁘게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망자만 명자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기획 잘하는 당대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사실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오게 됐어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인식과 의견 표시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망 선고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네. 선택이 있을까요? 의견들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파렴치범이냐 아니냐의 영역은 좀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백태클을 했냐 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당선되면은 무한방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기소가 안 되니까. 그런데 낙선하면은 무한방패가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 대선에 가장 유력 주사인 대선 후보 2등한 사람이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약간 이거는 자격을 5년 10년 박탈하는 그런 그 이상해요. 제도는 대선이 5년 만에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향후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이거든요. 저는 약간 이거는 법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죄를 없애자는 아니고 대선에 대해서 이 규정은 좀 이상합니다. 대체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받아서 얘기하면 네네. 백태클을 하면 사실은 퇴장될 수 있어요. 그 게임에서. 그죠? 게임에서. 근데 옵사이드를 했다고 퇴장시키지는 않거든요. 백태클 맞고 이거는. 네, 이게 무슨 백태클이야. 제가 보기엔 오프사이드 정도예요. 옵사이드라는 비유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백태클 백태클 아니면 아니라니까 이거. 옵사이드가 될 수가 없어. 그냥 판례가 되는 거지. 반칙선언 유도하는 헐리우드 액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퇴장이에요. 잘못하면. 아니 저는 옵사이드 봐야지, 정도라고 비유를.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리고 그거를 백태클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 자체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건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지난 한 3년 동안 가정 지금 만 3년이 지났어요 이 재판은요. 그러면 여기서 잊지 않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이 3년 동안이 검찰의 괴롭힘이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유죄를 받았다는 판단이라면은 이건 재판 지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 과정을 보면서 판단했던 건 뭐냐면은 아, 이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기의 허물이라도 방어권 행사라고 하지만은 당과 모든 법적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막아세운 스타일이고 최종적 유죄구나.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미 별이 4개고 돌침됐다면 다 5개인데 이제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한 3개 정도 더 있다 지금 재판이.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 확률적으로 이것도 그러면 이 사람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거 캥기니까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문제 있다 보고요. 저는 검찰 독재 정권이 첫 번째 희생양은 조국 전 대표고요. 두 번째 희생양으로 이재명 대표를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자로 이재명이 찍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건이나 되는 재판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고 있다? 죄가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만큼 많이 찍혀 있고 그만큼 많이 타겟팅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에 버금가는 법정연금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1차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한 거. 이거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러면 이제까지의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을 수 있겠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많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최근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총장의 결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얘기를 안 하시지만 이재명 대표가 왜 자꾸 헌재 보고 빨리 해라 막 하는 이유가 윤 대통령 선고가 나보다 좀 먼저 나와라는 거를 얘기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기정사실로. 네네. 근데 이게 뒤로 밀리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을 너무 이재명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들숨의 불안, 날숨의 분노예요. 유흥수 들숨의 불안, 날숨의 분노한다고.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는 거죠. 숨이 안 쉬어져요. 최근에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위기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일상도 없고 내란성 불면증, 내란성 요즘은 혈당 스파이크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꾸 단계 땡겨. 내란성 교혈압 등등등 내란성 탈모도 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심한데 무슨 나이야. 그 국민들의 뭐 심정을 헤아린다면 그걸 그렇게 다 이재명 중심으로 해석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유흥식 제주교는 저도 이제 선주교 신자인데 네. 지연된 정의에 대해 말씀하신 거는 물론 탄핵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겠지만은 지연된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재판받는 분 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나경원 의원 생각해보세요. 6년째 1심 안 끝났어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편 아닙니까? 나경원 그리고 의원
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국회 선진화법 위반된 분들 아직도 1심 안 끝났어요. 6년 전에 시작된 저도 재판이. 동의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난 동의해요. 이재명처럼 늦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이거 막 혈당 이런 거 올라가요. 우리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차분하게 하시죠. 차분하게 근데 하시죠.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법적 절차가 지금 보면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재판은 계속 차근차근 빨리 진행될 텐데 왜 이재명, 조국, 그다음에 나경원 그리고 조국 감옥 가 있는 조국은 또 왜 아니 꺼내? 어쨌든 굉장히 1심, 2심이 길었잖아요, 조국 대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전인수급으로 가면은 서로 할 말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이게 불법적인 무슨 지연 전술을 펼쳤다든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누구든지 여기 계신 누구든지 나중에 이제 형사 피고인이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그러니까 법원 윤석열 입장에서 필요하니까 법원 입장에서 더 신속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거지 이거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재판을 끌 수는 없는 아니, 거 윤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연한 게 예. 뭐가 있어요? 헌재 심판 과정에서. 뭘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헌재 아이고, 그럼 재판관들이 라자로 추기경님께 여쭤보라고 그분 의견을 제가 전달하잖아요. 해석하자면 이재명 대표 염두에 두신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니 이거 그리고요. 뻔히 알면서 천주교 신자가 추기경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제 늦게 탄핵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 각하 2, 인용 하나로 엇갈렸습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12.3 내란 공모,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3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재판관 8명 중 5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사실은 뭐 선입선출 원칙, 근데 이게 이제 깨졌다. 근데 헌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뭐 분명히 있겠죠.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하시지. 헌재가 9명도 아니고 8명밖에 없고 또 두 분은 이제 신입이어갖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여기다 대고 줄타락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8전 8패 있고 뭐 하는데 이게 당연히 힘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론기를 17번 하고 10하루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헌재는 과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윤 대통령 먼저 하겠다는 걸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이거 변론기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네네. 2월 19일 날 1시간 반 만에 끝났어요. 얼마나 간단해. 근데 이걸 한 달 넘게 어떻게 더 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근데 없다. 선입선출 원칙은 그 사건 번호 순으로 하면 바뀐 게 맞아요. 8번하고 9번이 바뀌었죠. 바뀐 바뀌었지. 거거든요. 근데 결론 종결하고 네네네. 평의를 시작한 걸로 생각하면 순서가 맞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또 순서가 맞아요. 그럼 약속을 지킨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이게 왜 바뀌었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미 변론이 종결됐으니까 빨리 평의해서 끝내자. 이게 선입선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추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도 그렇고 수학 문제 이제 풀라 그럴 때 보면은 쉬운 거 먼저 풀래, 어려운 거 먼저 풀래 그러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때 뭐 쉬운 거 먼저 풀어라가 거의 국룰이거든요. 그렇죠. 국룰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적용되는데 앞에 쉬운 문제를 너무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지금 두 분은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갔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줄탄핵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통양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왜 굳이 통상적으로 목요일 날 헌재가 선고를 하는데 월요일 날 이례적으로 했을까? 네. 그거는 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는 정말 대통령을 선고하지 않겠냐라고 하고 벌써 저한테 3번째 얘기하는 다 틀렸으니까 막 얘기해도 돼. 아니 괜찮아요. 그냥 한 주는 편집됐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제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야 저기 하버드 출신인데 그 김한규 씨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몇 번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왜 굳이 네. 한 3, 4일 먼저 선고를 할까?
빨리 돌아가서 권한 대행으로서 대선도 진행을 해야 되니 며칠 업무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 네네. 그때 저는 이진숙 의원이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그때 뭐 청문회 과정에서 좀 뭐 빵 얘기 뭐 이런 거 나오고 해가지고 국민적인 여론은 달랐겠지만은 일한 지 하루 이틀 된 사람을 그때 직무로서 탄핵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라고 해서 저는 탄핵에 반대했었던 건데 하루 정도 일하고 그 다음날 이제 탄핵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8대0 나올 가능성이 있다 봤는데 거기 4대4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생각보다 무슨 일을 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판단인가? 이게 4대4가 나온단 말이야? 기각은 됐지만 이게 되게 놀라워가지고 지금도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안에서 세력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구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표결을 앞두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보 재판관의 비율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고 저는 뭐 조금 다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 짧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위법한 일들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헌이란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고 한덕수 총리는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들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더라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하고는 전혀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합니다. 윤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눈여겨볼 대목들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건데 한 총리 선고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이건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결정문에선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을 두고 회의 소집이란 표현을 쓰면서 국무회의라고는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정상적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에 한 총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사실 이번에 김성원 경호차장하고 이제 이강호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이게 영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 마음 같아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진 가운데 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놀라서 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뭐 얘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경호처에 와서 화를 냈는데 그 자리에 있던 경호처 직원이 자기 상사한테 전화해서 그 자리에 없던 지금 여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표현을 통화 녹음이 된 걸 갖고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다가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 바로 통화한 건데 이걸 허위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맞겠죠. 뭐 다만 뭐 이재명 대표를 쏘겠다고 한 건 아니니까 마음 같아서는 쏘고 싶다 정도 얘기를 한 거지만 저는 딱 이 얘기를 듣고 부창부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똑같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을 쏘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너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위험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발언 한 게 맞다면 뭐 뭘로 방어를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날이 1월 15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체포돼서 구치소로 가신 날이. 네. 그날 보도들을 보면 잠시 쓰러지셨다. 김건희 여사가. 뭐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럼 이제 아마 회복을 하신 후에 보니 정말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신 거다.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황상.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경호가 막아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갔냐 하면서 총기 관련한 발언도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이 발언이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런 상황만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뭐 우선 확인된 발언에 가깝다고 저도 보지만은 어쨌든 그걸 바로 얘기했을 테니까. 근데 이런 거야말로 저는 사인 간의 대화에 가까운 것이고 결국에는 가십성을 나라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탄핵 심판을 며칠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 이런 거를 논쟁 삼을 정도의 그런
관심도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그 혼자서 뭐 이렇게 절규를 했다거나 근데 그걸 누가 듣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거 가십으로 지나갈 수 있다고 봐요. 아하. 그게 아니잖아. 경호처 직원한테 한 말이잖아. 사무실로 와서 하셨대요. 네, 경호처 사무실로 일부러 찾아와서. 이걸 그냥 가십으로 넘길 수 있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다른 영부인들이 경호처 직원한테 사무실로 찾아가서 다른 업무 지시성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부창부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화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면에서 똑같은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을 자기 사병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왕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특검이니 무슨 뭐 김건희 특검이니 내란 특검이니 자꾸 얘기하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미웠겠죠. 그래도 심정적으로 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이해했다면 이런 발언을 경호처 직원들한테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창부수라는 게 부인은 이런 거를 경호처 직원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남편은 총 들고 국회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부창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2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말이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앞서 김 여사 일반 특검법은 거부권에 막혀 재표결 끝에 4차례 폐기됐습니다. 일반 특검법은 거부권을 쓰면 폐기되지만 상설 특검안은 폐기되지 않는다며 언제든 수사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 탄핵 노름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상설 특검 이거 임명이 사실 이제 이루어질지도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거든요. 민주당 분들이 실제로 이 상설 특검이 되기를 원한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혐의가 11개잖아요. 조사 범위가 11개인데 검사 딸랑 5명 되는 거예요. 상설 특검은. 그냥 일반 특검하고 달라요. 규모가 너무 작아요. 일반 특검하고 이제 차이점이 이제 규모의 차이도 있고 기간도 짧고. 경차 정도 가지고 지금 어디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치 공세용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상설 특검이 출범을 해서 하겠다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 특검을 하자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이 얘기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민주당이. 제가 약간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보면 한동훈계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선을 통해서 당무 우선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밀어붙여서 현 국민의힘 주류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때 그게 이슈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슈 만들어야겠어요. 아니 저기서 만들어야 그 가정을 자꾸 더해서 그러면 뭐 아무리 대선 후보 됐다고 하셔도 어느 대선인지 모르지만 27년 3월 대선인지 뭐 조기 대선인지 전 모르겠는데 둘 다 되면 되죠, 뭐 그런데. 그런 당이에요? 네. 27년 아니, 근데- 3월까지도 유효해요? 아니요, 새로 뽑아야죠. 근데 어쨌든 저는 네. 이 질문이 굉장히 한다는 게 선거 한복판에 이제 특검을 넣을 것이냐 물론 민주당의 판단이긴 하지만은 지금 입장에서 안 넣을 이유는 없어 보여요. 네, 그랬을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궤를 좀 다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동훈계가 만약에 당무 우선권을 가져갔을 때 현 국민의힘 주류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냐. 차별화해야죠. 그러면 받는다? 여야 합의로 제대로 된 특검을 가자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상설 특검 이런 말을 검사 해야지 5명 민주당 가지고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한동훈 찍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진짜 아니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만 되면 좀 분위기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만 뭐 밖에서 애매한 얘기하고 계시지만 한동훈 대표도 명확하게 이제 얘기하실 거고 다른 분들도 결국 한동훈 대표랑 차별화가 안 되기 위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면서 다 똑같이 가실 거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이 조기 대선용 정략 특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조기 대선용 정.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인정하시는 거야. 네 파면을 당연시 저희 하는 당에서. 건가.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렇게 지도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파면은 당연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한덕수령이 그 상설특검 추천을 국회에다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되고. 근데 이제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이제 책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이렇게 사표를 내신 분이 쓴 글이에요. 공직 사회는 자신이 맡은 공적인 일에는 냉소적이고 무관심하지만 사적인 이익, 즉 승진, 유학, 주요 보직 등 생존을 위한 정열은 뜨겁게 타오르는 곳이다.
공적으로 냉정하고 사적으로 뜨거운 곳이다. 여기에 정점에 오르신 분이 최상목, 한덕수 이런 분들이에요. 아 이건 서기관이고. 네. 아니 그런 사회에서 정점에 오른 분들이야 난 평가까지 다 있어요. 아니 근데 정작 네. 이분은 퇴사하신 분이고 최상목은 끝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기 싫어서 퇴사한 사람이고 이건 좀 논리가 퇴사한 사람이고 그런 사회에 살기 싫기 때문에 아니 책 보고 얘기해. 아니 자꾸 이렇게 책 갖고 오니까 저 와이프가 책 냈는데 책 하나 갖고 와서 홍보를 해야겠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익을 드러내고 정말. 예.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나 헌법을 위반하냐 법률을 위반하냐보다는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를 더 우선 생각하는 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네네. 본인이 이제 거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그렇고 특검도 마찬가지로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선이라고 이걸 추진한 게 아니거든요. 2022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요. 기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론이 바뀌지 않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데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 대통령하고 또 달라요. 네네네. 어차피 대통령 탄핵이 되시면 누군가는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과도한 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대통령과 그 가족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